이 이야기는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년간 가장 끔찍한 범죄에 익숙해진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그 지하실에서 본 것을 보고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2015년 10월 아침, 뉴햄프셔 외곽의 작은 마을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지역신문의 관심을 끌만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평온함과 고요함은 이 장소의 본질적인 부분처럼 보였다. 지역 주민들은 정말 무서운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주민들이 자신의 작고 안전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꿨다. 체스트넛가의 17번 집은 오랫동안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았던 오래되고 초라한 건물이었다. 그것은 길의 거의 끝에 있었고 관리되지 않은 정원과 반쯤 무너진 울타리 뒤에 있었으며 모두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소유주들은 거의 매년 바뀌었다. 누군가는 수리하려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임대하고 계속 떠났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였다. 집은 사람이 살 때보다 비어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새 주인인 존 핸더슨은 마침내 이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길 바라며 집을 복구하는 일을 진지하게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그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은 거의 2년 동안 버려져 있었고 지하실은 오래된 가구, 부서진 도구 및 기타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존은 불쾌한 느낌을 주는 지하실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존은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희미한 조명은 물체를 식별하기에 겨우 충분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그는 구석에 서 있는 이상한 물체에 주목했다. 그것은 다른 물건들 뒤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깊은 녹층으로 덮인 금속통이었다. 그는 그것을 옮기려고 했지만 그것은 무겁고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통을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더 강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존은 겁쟁이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 물건과 단둘이 있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를 불러 이 이상한 발견을 처리하기로 했다. 둘이서 간신히 통을 빗 속으로 끌어내고 열어보려고 했다. 뚜껑은 금속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번 시도한 후에 마침내 열렸다. 바로 이 순간 존의 삶은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가 안에서 본 것은 영원히 그의 기억에 각인되었다. 그는 다리가 휘청거리고 지하실의 공기가 무겁고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느꼈다. 색을 잃은 이불 안에는 여러 해 동안 여기에 누워 있었던 유해가 있었다. 이 광경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의 친구는 즉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간신히 자제하며 경찰을 불렀다. 첫 경찰차는 몇 분 안에 집 앞에 도착했다. 존은 집 계단에 앉아 창백하고 완전히 길을 잃은 채 조사관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혼란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이제 이 마을에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아직 앞에 있었다. 경찰들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본 것은 가장 경험 많은 직원들조차 충격에 빠뜨렸다. 가족 다툼과 작은 도둑질에 익숙한 지역 보안관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멈춰섰다. 나중에 한 형사가 동료들과 대화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통 안에 있던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너무 오래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발견물을 둘러싼 분위기 자체가 참을 수 없었다. 습기, 부패 및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공포의 물리적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의 냄새가 났다. 첫 검사 후 한 젊은 경찰관은 밖으로 뛰쳐나가 오랫동안 진정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범죄 현장에서의 추가 작업에서 즉시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나중에 지역 신문들이 독일어로 짧은 문구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상태였다.
Die Polizisten erlitten einen Nervenzusammenbruch bei dem Anblick. 경찰관들은 이것을 보고 신경쇠약을 경험했다. 그날 시작된 수사는 즉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실종된 것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0년 동안의 기록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했지만 어디서나 놀란 눈빛과 부정적인 대답만 만났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마을은 소문으로 가득 찼지만 그중 어느 것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가 누구였는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나중에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대략적인 날짜를 지적했다. 이것은 어제도 1년 전도 아닌 9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20년 이상 누군가가 이 비밀을 일반 집에 숨겨두었고 그 집을 통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문자 그대로 그들 발밑에 숨겨진 악몽에 대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집에 살았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이전 소유자였는데 갑자기 집을 헐값에 팔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 그의 신원은 많은 질문을 야기했지만 주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경찰이 집을 더 깊이 조사할수록 이전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인이자 조용한 남자로 평생 길 건너편에 살았던 이웃이었다. 신문에서 그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하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바로 그의 행동에서 경찰은 숨겨진 불안을 발견했다. 마을은 기다림 속에 멈췄다. 시간이 흐르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비밀은 너무 깊고 너무 어두웠으며 그 폭로는 마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영원히 바꿀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긴, 두려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16번 집에서의 발견에 대한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다. 같은 날 저녁, 체스트넛 가는 기자들의 차와 지역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곧 집 주변에 경계선이 설치되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경찰들은 분명히 불안해 보였다. 이 장소의 역사상 이런 범죄는 없었다. 큰 도둑질도 자주 보지 못했던 작은 마을에게 이런 종류의 유해 발견은 진정한 충격이었다. 전문가 검사는 즉시 시작되었고 범죄학자들의 초기 결론은 다음 날 아침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20년 전인 90년대 중반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세부 사항은 수사관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했다. 어떻게 이 모든 해 동안 아무도 그 나이에 사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실종 신고도 없었고 경찰 기록에 사진도 없었으며 누군가가 학교나 마을거리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조차 없었다. 오래된 집에서 발견된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고 이것은 경험 많은 경찰들조차 혼란스럽게 했다. 이 단계의 수사에서 형사들은 집 자체의 역사를 주의 깊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1950년대 초에 지어졌고 약 30년 동안 같은 가족이 소유했으며 그 후 여러 번 소유자가 바뀌었다. 시립기록보관소의 기록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패트릭 어코너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폐쇄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이웃들은 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단지 새 집 건너편에 사는 노인 이웃만이 오코너 씨가 이상했다고 지적했고 집에서 매우 드물게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없었다. 경찰이 오코너 자신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주로 이사하고 90년대 말에 집을 팔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았다. 이 사실은 수사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형사들은 그를 찾아 나섰고 어떤 정보라도 얻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 소유자, 이제는 노인을 찾았을 때 그는 절대적으로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다. 오코너는 기꺼이 질문에 대답했고 천천히, 차분하게,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이혼 후 돈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집을 싸게 팔았다고 설명했고 마을에서는 한 가지만 원했다. 빨리 떠나는 것. 형사들은 그의 모든 말을 확인했다. 알리바이는 문서로 확인된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벤자민 설리반이라는 노인, 길 건너편에 집이 있는 바로 그 이웃. 설리반은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고 조용한 고독을 선호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늙고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 은퇴자로 여겼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인물에 집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증인 중 한 명은 90년대에 오코너가 마을에 없을 때 설리반이 여러 번 오코너의 집에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벤자민 설리반을 방문했고 그를 극도의 짜증 상태에서 발견했다. 노인은 분명히 그들의 출현에 불만이었지만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오코너가 볼일을 보러 나갈 때 가끔 집을 돌봤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외부인이나 무언가 특이한 것을 봤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면서 날카롭게 말했다. 경찰은 그의 불안을 느꼈지만 노인은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 형사들은 나중에 DNA 비교를 위한 샘플을 요구하며 돌아왔지만 설리반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호히 거부했다. 긴장이 고조되었다. 수사 3일째, 경찰은 이불에서 발견된 DNA 분석 결과를 받았다. 흔적은 남성이었고 놀랍게도 오코너나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던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전에 법집행기관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수사는 검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전 소유자의 모든 친척과 지인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웃주에서 수사관들이 마을에 오기 시작했고 수시간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사람들은 중요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 아무도 이름, 성, 심지어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는 대략적인 장소도 말할 수 없었다. 경찰은 모든 것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 주변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화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아코너와 그의 이웃들의 금융거래를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매끄러워 보였으며 약간의 단서도 없었다.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두려움과 긴장을 숨기지 않고 교류를 피하고 자신의 집에 갇히기 시작했다. 과거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이 두려운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경찰은 이웃들의 오래된 사진과 기록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랗게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이전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오코너 옆에 서 있는 키 큰 남자. 그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경찰은 그를 찾기로 결정했지만 곧 이 남자가 90년대 말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마을은 점차 그들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단순한 범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경찰조차 발밑에서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이야기였다.
아무도 아직 17번 집 아래에서 열린 어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2015년 11월 중순까지 뉴햄프셔의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이미 오지 않는 대답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기대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서로 간에도 소문을 나누는 것을 멈췄고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 옆에서 모든 이 세월 동안 살인자가 살았다. 한편 형사들은 과거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고 있었고 오래된 사진, 잊혀진 문서, 그리고 오래전에 이 장소를 떠난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고 있었다. 체스트넛가의 역 젤레골번 집은 계속해서 경찰의 관심의 중심이었지만 경찰관들 자신도 이미 사건이 있는 끝없는 막다른 길에 지쳐 있었다. 카운티 경찰 커미셔너는 비공개 회의에서 20년의 경력 동안 이렇게 복잡한 수사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미해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소리내어 패배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수사관들은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놓쳤을 가능성을 희망하며 오래된 기록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도 놀랍게도 그들은 90년대 중반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집의 이전 소유자 패트릭 오코너, 그의 형제 토마스 오코너, 그리고 이전에 경찰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낯선 사람.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음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마치 카메라에 찍히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뒤에 서 있었다. 이 사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패트릭 오코너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1968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그의 동생 토마스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3번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형사들은 그의 당혹감을 느꼈지만 패트릭은 이 사람을 거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수사의 모든 시도를 조용히 거부했다. 그때 경찰은 90년대에 마을에서 일했던 은퇴한 선임 형사에게 갔다. 노인 형사는 오랫동안 사진을 보다가 마지못해 3번째 남자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레고리 밀러, 90년대 초의 버몬트 주에서 마을에 온 사람이었다. 밀러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자주 거주지를 바꿨으며 한 곳에 몇 개월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었다. 1997년 이후 마을에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이제 경찰은 그레고리 밀러를 찾는 데 집중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이불에 DNA를 남겼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들은 몇몇 이웃주에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결국 그들은 밀러를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에서 찾았는데 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다. 형사들이 그를 만났을 때 밀러는 당황하고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실제로 마을의 체스트넛계 살았으며 오코너 형제를 몇 번 방문했다고 확인했지만 어떤 심각한 일에 관여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밀러는 형제들이 계속 싸웠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토마스 오코너가 심한 알코올 취한 상태에서 형제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 후 빨리 침묵하고 변호사 없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형사들은 그의 DNA 샘플을 얻고 뉴햄프셔로 돌아갔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점점 더 자주 토마스 오코너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할수록 더 많은 어둡고 불쾌한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토마스는 공격적이고 갈등적인 사람이었으며 자주 술을 남용했고 다른 주에서 경미한 범죄로 여러 번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번영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그의 가족에 의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숨겨져 있었다. 패트릭 오코너는 다시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번에는 신문이 엄격하고 장시간이었다. 경찰은 그가 마침내 형제와의 갈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도록 주장했다. 패트릭은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그 후 토마스가 실제로 몇 번 강한 흥분 상태로 그의 집에 와서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형제를 본 것은 그의 죽음 직전이었지만 토마스가 저지른 어떤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그레고리 밀러의 DNA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밀러는 결백했고 이제 수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불확실성에 지친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어떤 소문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창문 밖에서 들리는 모든 우연한 소리에 불안해했다. 공포의 분위기는 가장 자신감 있고 냉정한 사람들조차 사로잡았다. 17번 집은 이제 봉인된 채로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집 주변을 피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세부 사항들을 속삭이며 논의했다. 밤중에 이상한 소리, 창문에서 깜빡이는 불빛, 집 근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들이 구체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조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확인과 새로운 증인 인터뷰마다 모든 증거 뒤에는 단순한 범죄보다 더 크고 잡히지 않으며 훨씬 더 두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체스트넛가의 집은 아마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이것이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끝없는 보고서와 사진들이 담긴 폴더를 볼 때 무거움과 숙명을 느끼게 했다. 그 사진들에는 낯선 사람의 삶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단지 어둡고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만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뉴햄프셔 외곽의 작은 마을은 불안한 기다림의 어두운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미 끝없는 조사에 지친 주민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마치 그들 각자가 20년 전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이 시기에 수사관들은 17번 집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요 인물 중 하나는 다시 길 건너편 이웃인 벤자민 설리반이었다. 평생 이 집에 살아온 노인 설리반은 갑자기 그의 행동을 바꿨다. 경찰이 다시 그와 대화하려고 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형사들을 현관에 들이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경찰을 놀라게 했다. 이전에 그는 자제력 있고 냉담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했다. 설리반은 질문에 지쳤고 변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DNA 샘플을 요청받았을 때 그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변명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단호히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무엇이 설리반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하기로 하고 마을 기록 보관소에 의뢰했다. 곧 설리반 가족이 이곳에 여러 세대 동안 살았으며 그 과거는 처음 보기에 생각했던 것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웃들은 현 집 주인의 할아버지가 극도로 폐쇄적이고 심지어 음울한 사람이었으며 벤자민의 아버지는 한때 이웃을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회상했다. 벤자민 자신은 어린 시절에도 조용하고 폐쇄적으로 자랐으며 고독을 선호했는데 이것은 때때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형사들은 설리반과 17번 집과의 연결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전 소유주인 패트릭 오코너를 찾아갔다. 새로운 신문 과정에서 패트릭은 갑자기 이웃이 정말로 여러 번 그에게 집을 팔 것을 제안했다고 기억해냈는데 이는 영토를 통합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오코너는 설리반에 대해 이상한 반감을 느꼈고 그와 아무 관련도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러한 거절 중 하나 후에 설리반은 화를 내며 패트릭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문자 그대로 그의 코앞에서 문을 닫았다. 이 진술은 체포의 근거가 되었다. 12월의 회색빛 날 중 하나에 설리반의 집 앞에 경찰차가 나타났고 벤자민 자신은 공식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마을은 즉시 불안에 휩싸였는데 이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이 공개적으로 용의자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설리반은 차갑고 짧게 대답하며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시 자발적으로 DNA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을 때 그는 침묵한 후 예상치 못하게 동의했으며 이 추적에 지쳤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기록과 설리반의 개인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종이, 모든 오래된 앨범, 모든 편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한 오래된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형사들은 그들을 멈추게 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약 1994년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분명히 도시 근처 숲 어딘가에서의 소풍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 낯선 사람들 중에 설리반 자신이 앞쪽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해의 외모 재구성 후 얻은 이미지와 이상하게 닮은 금발 소녀가 있었다. 둘 다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웃고 있었다. 발견에 충격을 받은 경찰관들은 즉시 사진을 추가 검사를 위해 보냈다. 한편 설리반은 곧 자유롭게 풀려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면서 경찰서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DNA 검사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다. 설리반은 범죄 현장에 유전적 흔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시 그를 신문했다.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설리반의 표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당혹감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는 몇 분 동안 침묵하며 사진을 살펴본 후 마지못해 실제로 소녀를 알았다고 인정했지만 그녀가 누구였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했고 그날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형사들은 주장했지만 설리반은 모든 것을 잊었다고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그는 마치 과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지쳐 보였다. 신문 후 경찰은 구금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진은 이미 경찰서 내에서 센세이션이 되었다. 다음날 기록보관소에서 같은 시기에 찍힌 다른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그 사진들에는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룹 중앙에 다시 그 같은 금발 소녀가 있었고 그녀 옆에 여러 사진에는 이전에 경찰이 본 적이 없고 증인들이 말하지 않았던 남자가 서 있었다. 수사관들은 낯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오래된 주민 목록, 학교 기록, 지역신문의 사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시간 속에 녹아든 것처럼 오래된 사진 용지에 흐릿한 윤곽선만 남기고 사라졌다. 도시는 다시 괴로운 기다림에 빠졌다. 설리반은 이제 거의 거리에 나오지 않고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고 심지어 친척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폐쇄적이 되었고 그를 괴롭히는 것은 경찰의 의심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운 무언가인 것 같았다. 경찰은 사건 해결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조용히 오래된 사진들을 계속 살펴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거의 우연히 이루어진 다음 발견이 그들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조용한 마을의 모든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짐작하지 못했다. 마을 주민들이 완전히 자신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수사팀은 계속해서 수십 장의 사진과 기록 문서를 헛되이 뒤져가며 어떤 단서라도 잡으려고 했다. 마침내 오래된 문서 상자 중 하나에서 새로운 단서의 열쇠가 된 편지가 발견되었다. 편지는 이전 집 소유자인 패트릭 오코너가 90년대 말에 직접 손으로 쓴 것이었다. 그 안에 그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그의 형제 토마스 오코너를 언급했다. 수사관들은 패트릭이 자신의 형제를 복잡하고 화를 잘 내며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그의 마을 방문은 항상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즉시 패트릭을 또 다른 신문을 위해 소환했고 이번에는 거의 휴식이나 양보 없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은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패트릭은 지쳐 보이고 짜증이 난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회피하지 않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토마스는 실제로 90년대 중반 바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쯤 마을에 왔다. 패트릭은 형제가 지쳐 보였고 계속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 긴장되어 있어서 패트릭은 도착 후 3일 만에 형제에게 집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그들은 다시는 대화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다시 기록으로 돌아가 토마스 오코너가 정말로 지정된 기간에 마을에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다. 또한 그때 그를 봤던 증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웃 중 한 명은 토마스가 늦은 저녁에 거리를 걸으며 혼자 말하고 제스처로 어떤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우려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도 이것을 가족 간의 일상적인 갈등으로 여기며 경찰에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같은 날 형사들은 토마스의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을 더 찾았고 그것을 이전에 발견한 사진과 비교했는데 거기에는 그 금발 방문객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이전 집 소유자의 형제와 너무 비슷해서 수사관들에게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사팀은 토마스가 발생한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급히 그를 찾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토마스 오코너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그는 공식적인 거주지가 없었고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심지어 주 공식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었는데 이는 수사관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다. 패트릭은 20년 넘게 형제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토마스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몇몇 요청을 이웃주에 보냈다. 곧 매사추세츠에서 응답이 왔다. 지역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1998년 겨울에 발생한 교통사고 기록이 발견되었다. 기록에는 토마스 오코너의 이름이 있었다. 그 남자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는 문서와 전문가 검사 결과로 공식 확인되었다. 이 소식은 수사팀에게 충격이었다. 이상적인 용의자로 보였던 토마스가 이제 다시 범죄 그림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패트릭은 경찰관들로부터 형제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들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혼란스럽고 진심으로 슬퍼 보였으며 그가 형제가 20년 이상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토마스의 사망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는 실제로 일반적이었으며 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빙판 도로에서 토마스는 차량 제어를 잃고 나무와 충돌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토마스 자신은 당시 매우 폐쇄적이고 고립된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그가 사망 몇 년 전에 마을을 방문한 이유는 불분명하게 남았지만 그를 범죄와 연결하는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두려움의 압박 아래 고통스럽게 살았다. 아무도 더 이상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누가 단지 무언가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새로운 발견, 모든 새로운 이름은 계속해서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조용한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잠시도 평화를 주지 않았다. 패트릭 오코너는 이 모든 사건 이후 마을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팔고 그의 삶에 이런 어두운 장이 연결된 장소를 떠났다. 반대로 길 건너편의 집, 이웃 설리반의 집은 더 큰 고립과 소외 속으로 가라앉았다. 벤자민 설리반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숨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수사의 새로운 물결을 시작한 사진은 이제 경찰 기록 보관소에 있었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사진 속의 남자 토마스 오코너는 영원히 과거에 남았고 자신의 방문 비밀과 자신의 행동의 진짜 이유를 가져갔다. 아무도 더 이상 그에게 그가 그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90년대의 그 어두운 나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토마스 오코너의 인물이 수사보드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형사들은 처음 며칠 동안 놓쳤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철저히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인 바로 그 해에 체스트넛 거리의 불행한 집, 바로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주요 증인 중 한 명은 평생 그 거리에 살아온 에밀리 하퍼라는 노인 여성이었다. 처음에 에밀리는 고령과 약한 기억을 언급하며 경찰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오랜 설득 끝에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로 동의했다. 여성은 천천히 말했고 오랫동안 침묵했으며 마치 과거의 사건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에밀리는 90년대 중반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사건의 목격자가 된 것을 기억했다. 자정 즈음 그녀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7번 집 근처에 서 있는 자동차를 보았다. 차 안에는 얼굴이 어둠에 가려진 사람이 앉아 있었다. 차는 마치 운전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라이트를 끄지 않았다. 몇 분 후 알 수 없는 남자가 빠르게 차에 다가가 조수석에 앉았고 자동차는 떠났다. 여성은 이 차를 전에 본 적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경찰은 에밀리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고 추가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자동차의 색상, 번호판 또는 브랜드. 하지만 기억은 이미 증인을 저버렸다. 그녀가 기억한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특이한 행동과 그 저녁에 그녀를 사로잡은 불안감이었다. 한편 경찰 기술 전문가들은 통 자체와 그것이 발견된 방을 자세히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지하실 바닥에 있는 희미한 자국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인 흔적처럼 보였다. 추가 검사를 진행한 후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다. 발견물이 있는 통은 범죄가 발생한 후 어느 시점에 지하실로 옮겨졌을 수 있다. 이 이론은 형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고 사건 전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제 범죄가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을 수 있으며 유해는 나중에 지하실에 배치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이 등장했다. 다시 주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2000년대 이후 기간에 중점을 두었다. 수사관들은 패트릭 오코너 이후 집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확인했다. 거주자들 중에는 즉시 경찰의 관심을 끈 한 사람의 행동이 있었다. 그는 로버트 해리스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집을 임대했다. 그는 직업 변경을 이유로 빨리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이웃주에서 로버트 해리스를 찾았을 때 그는 처음에 기꺼이 대화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화 주제를 알게 된 후 그는 갑자기 다치고 추가 논평을 거의 완전히 거부했다. 곧 해리스가 가정폭력으로 전과가 있지만 심각한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DNA 샘플 검사를 고집했고 그는 긴 설득 끝에 제공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수사의 주요 결과는 범죄와 유해 이동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시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형사들의 확신이었다. 아마도 거주자 중 한 명이 과거에 남의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과 연루되고 싶지 않아
불필요한 발견물을 지하실 구석에 놓아 처리했을 수 있다. 이 가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문제, 특히 범죄 사건에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모든 일어난 일을 더 어둡고 두렵게 만들었다. 결국 범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수사관들은 다시 벤자민 설리반, 노인 이웃을 추가 신문을 위해 불렀다. 이제 그는 지쳐 보였고 거의 저항하고자 하는 욕구를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였다. 설리반은 로버트 해리스와 다른 거주자들을 여러 번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 중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한 그는 2000년대 초에 그가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무언가를 옮기는 것을 봤다고 인정했다. 왜 그가 이것을 경찰에 더 일찍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설리반은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내 집이 아니었고 내 문제도 아니었다. 이제 수년이 지난 후 그의 대답은 단지 차갑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무관심하게 들렸다. 이 대화 후 경찰은 설리반이 정말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며 가장 가능성 높게는 일어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단지 과거에 저항하는 데 지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침내 신문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우연히 발견된 도시 도서관 기록 보관소에서 수사관들은 1995년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소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알 수 없는 남자가 체스트넛가의 16번 집 근처에서 목격된 후 빠르게 사라졌다. 기사에는 그 남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의심스럽게 보였다는 것 외에는 세부 사항이 없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없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다시 경찰관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이 사람들과 사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형사들은 다시 한번 오래된 사진, 편지 및 문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답변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며 오직 절망과 무력감만 남겼다. 곧 마을 주민들은 16번 집이 다시 상징적인 금액으로 판매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 주민 중 누구도 그것을 구매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이미 어두운 비밀이 영원히 이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집은 점차 황폐해져 갔고 이곳에서 일어난 범죄가 영원히 마을의 삶을 전과 후로 나눈 상징이 되었다. 한편 수사는 점점 더 이전 집 소유자인 패트릭 오코너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의 멀리 떨어진 친척들과의 길고 고통스러운 대화 후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중요한 세부 사항이 밝혀졌다. 사망한 패트릭의 형제 토마스에게는 실제로 딸이 있었는데 친척 중 누구도 그녀를 25년 이상 보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였다. 제니퍼의 이야기는 매우 복잡하고 어두워서 심지어 친척들도 그녀에 대해 마지못해 이야기했다. 제니퍼의 어머니, 토마스와 오래전에 이혼한 사람은 이별 후 오코너 가족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이혼 후 토마스가 딸이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아내와 여러 번 충돌했다고 인정했다. 그런 충돌 중 하나인 1995년 초쯤 발생한 일 이후 제니퍼는 토마스에 의해 데려가졌고 그 후 친척들 중 누구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고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이 정보를 얻은 후 경찰은 즉시 패트릭 오코너를 다른 대화를 위해 소환했다. 이번에 패트릭은 가라앉고 긴장된 모습이었으며 명백히 오래된 가족 비밀이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토마스는 마지막 만남에서 정말로 딸을 언급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지속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처럼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패트릭은 제니퍼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그녀의 이후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형제가 그녀를 그 당시 마을에 데려올 수 있었다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제니퍼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다른 주에 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와 연락했는데 그녀는 토마스가 정말로 갈등 후에 딸을 데려갔다고 확인했다. 여성은 아버지가 데려가기 전 마지막 날들에 제니퍼가 매우 겁에 질려 보였고 아버지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종 후 그녀는 경찰을 통해 그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토마스는 계속해서 거주지를 바꿨고 다른 주의 경찰은 이것을 내부 가족 갈등으로 간주하여 그녀에게 도움을 거부했다. 한편 DNA 검사는 수사관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했다. 러그웰번 집에서 발견된 유해는 정말로 제니퍼의 것이었다. 이제 경찰은 끔찍한 현실 앞에 섰다. 패트릭의 친척, 토마스의 딸, 수년 동안 단순히 실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그녀는 이 모든 해 동안 가까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정보가 패트릭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부서진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분명히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발 밑에서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토마스가 제니퍼를 체스트넛가의 집에 데려왔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의심했다. 패트릭이 그의 집에서 바로 일어난 끔찍한 범죄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진실을 알게 된 친척들도 충격을 받았고 즉시 자신들의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의 어려운 성격과 공격성 성향을 고려할 때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비극의 원인은 그가 딸의 양육에 실패했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을 수 있다. 이 이론은 토마스가 비극의 주범이라고 확신한 친척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이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든 또 다른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불에서 발견된 DNA의 재검사 결과는 유전적 물질이 토마스 오코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유전적 흔적은 가족의 친척, 특히 살아있고 범죄 장소 근처에서 계속 살던 사람을 명확히 가리켰다. 이 뉴스는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자체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제 의심은 이전에는 경찰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로 이동했다. 수사관들은 범죄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면책에 확신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임무만 남았다. 가족 구성원 중 누가 그렇게 많은 해 동안 그렇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었는지 정확히 결정하는 것. 다음 검사는 도시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 중에는 토마스와 패트릭의 사촌인 윌리엄 오코너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다. 그는 회계사로 일했고 조용하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정기적으로 도시의 사회생활에 참여했고 의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경찰이 그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하고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을 때 그는 놀라고 심지어 그런 질문에 모욕을 느꼈다. 윌리엄은 저항 없이 DNA 샘플을 제공했고 자신이 숨길 것이 없으며 경찰이 단지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주장했다. 범죄학자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들은 윌리엄의 과거를 주의 깊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에 법률상 작은 문제가 있었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추행으로 하지만 그때 그는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친척들은 윌리엄이 항상 너무 폐쇄적이었고 가족 행사에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고독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수사를 경계시켰다. 그리고 몇 일 후
DNA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흔적은 윌리엄 오코너에게 속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윌리엄은 처음으로 침착함을 잃고 눈에 띄게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분 동안 침묵했고 그 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침내 자신들이 마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졌으며 이제 남은 것은 윌리엄이 어떻게 그리고 왜 수년 후 전체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일을 했는지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뿐이었다. 반박할 수 없는 DNA 결과를 받은 후 윌리엄 오코너는 신문을 기다리며 예비 구금 시설에 있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스로 말했다. 그의 유전적 흔적은 경찰에게 그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처음에 윌리엄은 범죄를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했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에게 DNA 결과뿐만 아니라 그의 관여를 확실히 증명하는 세부 사항들을 제시했다. 결국 장기간의 압박과 진실을 말하라는 여러 번의 호소 후에 그는 마침내 항복했다. 윌리엄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신문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했고 때때로 침묵했으며 마치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90년대 중반에 제니퍼의 아버지인 토마스는 정말로 그의 형제 패트릭을 도시에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와 함께 그의 딸이 있었는데 토마스는 그녀의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그녀를 집에 남겨둘 수 없었다. 도시에 도착한 토마스는 패트릭과 함께 머물렀지만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때 토마스는 윌리엄, 옆집에 살고 있던 그들의 사촌에게 그가 패트릭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시 제니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윌리엄은 동의했고 아무도 그에게서 나쁜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제니퍼 자신도 그의 집에서 꽤 편안하게 느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묻고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어 했다. 이것은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익숙하지 않고 빠르게 인내심을 잃어가던 윌리엄을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제니퍼는 집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윌리엄은 그녀가 그의 거친 행동에 대해 친척들에게 말할까봐 두려워 그녀를 억지로 막았다. 상황은 빠르게 통제를 벗어났고 윌리엄은 자제력을 잃고 나중에 패트릭의 집에서 발견된 바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일이 일어난 후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패트릭의 일시적인 부재와 토마스의 부재를 이용해 그는 자신의 친척 집에 침입하여 유해를 금속통에 넣은 다음 그것을 지하실의 오래된 쓰레기와 건축 폐기물 사이에 숨겼다. 그는 아무도 자신이 한 일을 결코 발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집은 버려졌고 패트릭은 곧 도시를 떠날 예정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윌리엄은 거의 이런 일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회계사로 일하고 모범적인 시민의 평판을 유지하며 모든 의심을 피했다. 때때로 그는 체스트넛가의 집 앞을 지나갔지만 매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강요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범죄가 잊혀지고 영원히 비밀로 남기를 바랐다. 한편 도시로 돌아온 후 제니퍼를 찾지 못한 토마스는 소녀가 어머니에게 돌아갔다고 결정했다. 수많은 갈등과 서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그들은 거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마스나 제니퍼의 어머니 모두 그녀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실종에 대해 비난했고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패트릭도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단순히 집을 팔고 떠났으며
형제와의 끝없는 문제에 지쳤다. 그래서 이 비극은 모든 참가자로부터 완전히 숨겨져 있었고 오직 윌리엄만이 무서운 비밀의 유일한 보관자로 남아 평생 동안 그의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다. 윌리엄의 고백 후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아무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오코너 가족은 이 소식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친척들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영원히 서로 대화를 중단했다. 윌리엄은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완전히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신 이상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정신과 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이 버전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난 해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완전히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장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곧 윌리엄 오코너는 완전히 정신이 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선고는 가혹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도감이 되었다. 마을은 마침내 20년 이상 모든 주민을 괴롭혔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체스트넛가의 집은 여전히 버려지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한번 자리 잡은 악이 결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그곳을 피했다. 점차적으로 건물은 황폐해지고 방치되며 잊혀졌다. 그러나 이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알게 된 주요 사실은 진실은 조만간 반드시 표면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끔찍한 진실도, 심지어 오래된 지하실의 벽 뒤에 녹슨 통과 잊혀진 물건들 사이에 숨기려는 진실도